노벨상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영상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허구성, 과장성, 추측정성 정보를 걸러내고 검증된 정확한 지식만을 엄선해야 전해드립니다. 오늘 노벨상 세계는 1902년도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헤르만 에밀 피셔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노벨상 세계는 오늘날 AI 시대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 방식과는 달리 인류 공영에 기여하는 심오한 지혜까지 제공하는 특별한 차원의 채널입니다. 자, 그럼 헤르만 에밀 피셔라는 인물, 이 사람이 어떻게 유기화학 분야에서 정말 큰 발자취를 남겼는지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통해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대를 앞서간 화학자의 이름입니다. 19세기 말이면 유기화학이 아직 좀 미지의 영역이었던 때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많은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었죠. 바로 그때 이제 헤르만 에밀 피셔가 등장해서 1902년에 노벨 화학상까지 받고 유기화학, 특히 그 생체 분자 연구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의 연구는 그냥 분자 구조 알아내는 거 그 수준에 훨씬 넘어섰어요. 당이나 단백질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몸의 핵심 물질들. 이게 실제로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걸 밝혀냈다는 게 정말 혁명적이었죠. 특히 당뇨하고 푸린 연구는 그야말로 유기화학의 지평을 확 넓혔다고 봐야 합니다. 탄수화물이 그냥 원자들이 쭉 나열된 게 아니라 이 3차원 공간에서 특정한 모양, 그러니까 입체 구조를 갖는다는 걸 처음 밝혀낸 사람 중 하나라는 거.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네네. 지금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분자의 3D 개념, 이걸 제시한 거군요. 바로 그 점 때문에 노벨상 위원회에서도 아주 극찬을 했죠. 화학을 분자적 철학의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렇게요. 와, 분자적 철학? 대단한 평가네요. 네. 그러니까 그의 연구 덕분에 생명 현상을 분자 수준에서 이해하는 길이 열린 거고, 이게 결국 생화학이나 의학 발전에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한 셈이죠.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베를린의 아들, 화학자의 꿈을 품다. 이렇게 위대한 화학자는 어떤 배경을 가졌을까요? 1852년 베를린 출생이군요. 아버지는 사업가셨고. 네, 사업가 집안이었죠. 그래서 아버지는 당연히 가업을 잇기를 바라셨는데. 근데 피셔는 좀 다른 데 관심이 있었군요. 자연의 질서 이런 쪽에. 어릴 때부터 수학이랑 자연과학에 재능이 남달랐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 뜻 따라서 잠깐 상업 공부를 하긴 했지만 결국엔 과학에 대한 열정 때문에 본 대학에 진학하게 되죠. 처음에는 물리학이었다고요? 네, 물리학에 먼저 끌렸는데 당대 유기화학의 대가 중 한 명인 아우구스트 케쿨레. 네. 이분의 강의를 듣고 유기화학으로 마음을 바꾼 거죠. 결정적인 만남은 그럼 스트라스부르 대학에서 아돌프 바이에르를 만난 거군요. 맞습니다. 그 만남이 정말 중요했죠. 나중에 스승이랑 제자 둘 다 노벨상을 받게 되잖아요. 네. 이 바이에르라는 훌륭한 멘토 밑에서 이제 실험화학자로서 제대로 성장하기 시작한 거네요. 그렇죠. 주변의 기대와는 다른 길을 선택했던 그 용기, 그리고 정말 뛰어난 스승을 만나서 자기 잠재력을 제대로 꽃피웠다는 거, 이게 그의 젊은 시절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화학의 눈뜨다. 학문적 열정의 시작. 피쇼가 왜 하필 물리학이 아니라 화학, 그것도 유기화학에 그렇게 빠져들었을까요? 그 계기가 궁금한데요. 아마도 화학이 가진 어떤 구체성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자연에 실제로 있는 물질을 직접 다루면서도 이론하고 실험을 통해서 그 구조나 원리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다는 점, 거기에 큰 매력을 느꼈던 거죠. 추상적인 이론보다는 뭔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화학의 세계가 그의 탐구심을 더 자극했다. 네, 바로 그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론만 파고드는 게 아니라 실험 감각이나 관찰력이 굉장히 뛰어났고 직접 확인하고 검증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군요. 네, 맞아요. 그런 꼼꼼함이 나중에 큰 발견들이 밑거름이 된 거죠. 초기 연구였던 페놀계 화합물이나 디아조 반응 연구만 봐도요. 단순히 물질 분석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 자체를 아주 깊게 파고들었어요. 그러면서 구조를 해석하는 실마리를 찾았고요. 스승인 바이에르 밑에서 인디고 염류 합성 연구를 하면서 분자의 논리를 깨달았다. 이 부분도 인상적이네요. 네. 그때 이론은 실험적인 증거로 뒷받침될 때 그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죠. 열정과 실험의 터전, 연구 환경과 협력자들입니다.
뭐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도 혼자서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기 힘들잖아요. 그의 연구 여정에는 어떤 환경과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바이에르 연구실에서 시작했죠. 거기가 첫 거점이었고 이후에 뮌헨, 에를랑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베를린 대학으로 옮겨가면서 연구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아, 여러 대학을 거쳤군요. 네. 특히 뮌헨에서는 이제 자기만의 연구 그룹을 이끌면서 당뇨랑 푸린 연구에 본격적으로 집중했고요. 그리고 젊은 연구자들을 아주 엄격하게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베를린 대학 시절이 가장 영향력이 컸던 시기라고 할 수 있겠군요. 연구뿐만 아니라 황제 빌레렘 화학연구소 설립에도 참여하고 과학행정가 역할까지. 맞습니다. 그때 그의 학문적, 사회적 영향력이 정말 정점에 달했죠. 그리고 그의 제자 중에는 리하르트 빌슈테터처럼 노벨상을 받은 사람도 나왔으니까요. 제자들에게 실험의 정확성을 엄청 강조했다고요. 정확하지 않은 실험은 시간 낭비일 뿐 아니라 과학에 대한 모독이다. 이 말이 유명하다면서요. 네,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의 실험실은 그냥 기술 배우는 곳이 아니라 그야말로 분자의 질서와 원리를 탐구하는 뭐랄까 분자 철학의 도장 같은 곳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5번째입니다. 노벨상을 부른 연구, 당류와 푸린 화합물의 비밀. 그의 수많은 업적 중에서도 1902년 노벨 화학상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연구는 바로 당류와 푸린 화합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네, 우선 당류 연구부터 보면요. 포도당 같은 단당류의 정확한 구조를 밝혀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단순히 원자들이 어떻게 연결됐냐 이게 아니라요. 이 분자들이 3차원 공간에서 어떤 배열을 가지는지, 즉 입체 구조를 규명했다는 점이에요. 아, 입체 구조? 네. 예를 들어 거울상 이성질체처럼 분명히 구조식은 같은데 3차원 배열이 달라서 성질이 다른 분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존재를 실험으로 증명해낸 거죠. 이때 분자의 3차원 구조를 2차원 종이에 효과적으로 표현하려고 만든 게 바로 피셔 투영식이군요. 맞습니다. 그 피셔 투영식은 지금도 유기화학 교과서에서 표준 표기법으로 쓰이고 있죠. 와, 그의 영향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게다가 당육을 인공적으로 합성하기까지 했다니 그 당시로서는 정말 획기적인 일이었겠어요. 생명체 없이 생명 물질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핵심 연구가 바로 푸린 화합물입니다. 푸린은 아데닌, 구아닌처럼 우리 DNA나 RNA 구성하는 핵산 염기의 비분 골격이잖아요. 네네. 피셔는 이 복잡한 고리 구조를 실험을 통해서 정확하게 밝혀냈고요. 더 나아가서 카페인이나 요산 같은 관련된 여러 화합물들하고 구조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다 규명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 그의 당류 연구랑 푸린 연구가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분자들의 구조를 이해하는 첫걸음이 된 셈이네요. 바로 그거죠. 이게 나중에 유전학, 분자생물학, 또 신약 개발 같은 생명과학 전반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유기화학자를 넘어서 생명의 비밀에 다가가는 어떤 다리를 놓은 과학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군요. 6번째, 당과 유전의 과학. 피셔의 결정적 발견. 과학사에서 결정적 발견이라는 건 그냥 새로운 사실 하나가 아니라 학문 전체의 판도를 바꾸는 그런 걸 말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헤르만 에밀 피셔 연구 중에서 특히 탄수화물 구조 규명이랑 그 푸린 유도체 합성이 딱 그런 경우라고 하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그게 피셔 이전에는요. 생명 현상을 화학으로 설명한다는 게 참 막연했어요. 근데 피셔가 당시엔 사실 개념도 희미했던 광학 이성질체 있잖아요. 아, 그 거울상 이성질체요? 네, 바로 그거요. 원자 구성은 똑같은데 거울에 비춘 것처럼 3차원 구조가 달라서 생체 내에서 역할이 다른 문자들. 이걸 실험으로 딱 분리해내고 그 중요성을 이론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분은 같은데 모양이 다르면 몸 안에서 완전히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왼손 오른손처럼요. 구조가 다르면 생리 활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 입체화학, 그러니까 스테레오 케미스트리의 생물학적 중요성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실험으로 증명한 사람이 바로 피셔입니다. 와, 그럼 그 전까지는 그냥 원자 구성, 성분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네요.
분자의 모양이 생명 활동에 그렇게 결정적이라는 걸 피셔가 처음 딱 밝혀낸 거군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효소나 수용체가 특정 모양의 분자만 받아들이잖아요. 열쇠랑 자물쇠처럼. 그 기초를 닦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명의 유전 정보, DNA나 RNA의 핵심 구성 요소인 프린 유도체들 있잖아요. 네, 아데닌, 구아닌 같은 거요.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아데닌과 구아닌의 구조를 밝혀내고 심지어 실험실에서 직접 합성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건 뭐 단순히 분석한 걸 넘어서는 거죠. 생명의 화학적 설계도 일부를 해독하고 그걸 사람이 직접 만들어냈다. 이건 정말 혁명적인 사건이었죠. 와, 생명의 설계도를 직접 만들 수 있게 된 첫걸음. 분자 하나하나의 그 위치가 생명 현상을 결정한다는 약간 문자의 문법 같은 규칙을 제시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의 아주 엄밀한 실험, 그리고 논리적인 접근, 이런 것들이 과학적 발견이 그냥 뭐 운 좋게 관찰하는 게 아니고 체계적인 탐구와 검증의 결과라는 걸 딱 보여줬죠. 그래서 화학과 생물학 사이에 다리를 놓았다고 평가받는 거고요. 7번째, 노벨위원회의 시선, 수상 이유와 동시대의 평가. 그런 엄청난 발견을 했으니까 1902년 노벨 화학상 수상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는데요. 당시 노벨위원회는 구체적으로 피셔의 어떤 점을 높이 평가했을까요? 스리에덴 왕립과학원에서는 당류 및 푸린 그룹 화합물의 합성과 분석에 대한 예외적인 공로, 이걸 이유로 들었어요. 합성과 분석. 네, 단순히 뭐 새로운 물질을 찾았다 이게 아니고요. 실험을 통해서 유기화학의 기본 원리를 다시 세우고 또 실험 방법론, 구조 해석의 정확성, 그리고 무엇보다 결과의 재현 가능성, 이 모든 걸 만족시킨 그의 어떤 과정 중심의 과학을 인정한 겁니다. 아,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 전체를. 그렇죠. 특히 초기 노벨상은 과학의 어떤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인물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런 점에서 피셔는 정말 딱 맞는 인물이었죠. 동시대 과학자들 반응도 대단했겠어요. 영국의 그 포킹경 같은 분은 생명 자체를 분자적 언어로 번역한 첫 시도, 이렇게 극찬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프랑스의 브루도랑아 습자도 그를 화학계의 문법학자라고 부르면서 그의 논리와 분석이 유기화학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화학계의 문법학자라. 멋진 표현이네요. 그렇죠. 물론 당시 일부에서는 뭐 생체 분자 연구는 순수 학문이라기보다는 약간 응용 분야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긴 했어요. 아, 그런 시각도 있었군요. 네, 하지만 피셔는 실험으로 검증만 가능하다면 그게 뭐든 순수과학이다. 이런 강한 신념이 있었고요. 결국 그의 수상은 실험 기반 유기화학의 위상을 높이는 좀 상징적인 사건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8번째, 분자 속 세계가 바꾼 현실, 사회와 산업에 끼친 영향? 자, 그럼 피셔의 연구가 실험실을 넘어서 우리 현실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기초과학 연구가 실제 사회에 기여한 대표적인 사례일 것 같은데요. 아,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현대의학, 제약, 식품산업, 그리고 생명공학까지 거의 모든 분야의 토대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탄수화물 구도랑 그 대사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서 당뇨병 환자 식단 개발 같은 게 가능해졌고요. 요즘 이야기하는 정밀 영양학, 프리시전 뉴트리션, 개인 맞춤 영양 같은 거의 기초가 된 거죠. 아,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거요? 네, 그리고 효소가 특정 구조의 분자에만 작용한다는 사실을 밝힌 것도 빼놓을 수 없고요. 그게 또 중요하죠. 특히 그 푸린 합성 연구는요, 제약 산업에 정말 혁명을 가져왔어요. 아데닌, 구아닌 같은 푸린 구조가 항바이러스제, 예를 들면 아시클로버 같은 거요. 네네, 유명하죠. 그리고 특정 항암제, 뭐 플루다라빈이나 클로파라빈 같은 약들 개발의 핵심적인 출발점이 됐습니다. 지금도 신약 개발할 때 이 푸린 구조는 아주 중요한 기본 골격으로 쓰이고 있어요. 와, 그 구조 하나 밝힌 게 이렇게까지 이어지는군요. 그렇죠. 포도당 측정기 같은 바이오 센서 원리도 그의 구조 이론에 기반하고 있고요. 또 그의 체계적인 합성 기술은 화학공업의 대량 생산 모델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정말 피셔 연구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 삶을 바꾼 기술들이 나온 거네요. 단순히 그냥 실험실 안의 기초 연구가 아니었군요. 네, 맞습니다. 과학이 어떻게 산업 발전이나 사회 복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그걸 아주 잘 보여준 선구자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심지어 그의 정밀한 실험 요구가 독일의 과학장비 산업 발전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고요. 9번째, 당대 화학을 넘어서 후속 연구에 끼친 유산.
그럼 피셔 연구는 다음 세대 과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고 또 그의 유산은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크게 한 세 가지 줄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그의 탄수화물 연구, 특히 입체화학에 대한 기여인데요. 이게 거의 교과서적인 모델이 됐어요. 네. 그래서 3차원 분자의 반응성을 예측하고 또 원하는 구조의 분자만 딱 골라서 합성하는 그런 비대칭 합성 연구의 길을 활짝 열었죠. 입체 구조를 마음대로 다루는 기술이군요. 그렇죠. 둘째는 푸린 구조를 밝힌 건데요. 이게 왓슨과 크릭의 DNA 이중나선 구조 발견에 정말 결정적인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어요. 분자 수준에서 생명 정보를 이해하는 분자 인식 연구나 생명 정보학의 시작점이 된 셈이죠. DNA 구조 발견의 전제 조건이었군요. 네, 마지막 세 번째는 그의 아주 엄격한 실험 설계와 구조 확인 절차. 이게 현대 유기업성 화학의 거의 표준적인 방법론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 실험 방법 그 자체도 유산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펩타이드 합성을 하거나 인공 핵산을 설계하는 등등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가 된 거죠. 뭐랄까 실험 절차 자체가 하나의 정교한 화학 실험의 문장법으로 발전했다고 하늘까? 교육적으로도 그가 강조했던 정확한 데이터, 정밀한 기록, 반복 가능한 실험. 이건 뭐 오늘날까지도 과학 연구의 기본 중의 기본으로 여겨지잖아요. 그럼요. 그의 연구가 또 칼 코리 부부 같은 후대 노벨상 수상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참 인상적이네요. 네, 그의 끊임없는 질문, 검증, 또 재도전하는 이 순환적인 탐구 모델은 여전히 살아 숨쉬는 학문적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수상 이후의 행보, 교육자이자 과학 정책가로. 노벨상 수상 이후의 피셔는 연구에만 몰두한 게 아니라 다른 역할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냥 뛰어난 연구자에서 그치지 않고 독일 과학계 전체를 이끄는 지도자 역할을 했어요. 베를린 대학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늘 지식을 그냥 외우기 전에 먼저 의심해라. 이렇게 가르치면서 비판적 사고를 강조했고요. 오, 중요한 가르침이네요. 그렇죠. 실제로 그의 제자들이 훗날 독일 화학계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들로 성장했고요. 또 과학정책 분야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정책에도 관여를 했군요. 네, 황제 비렐렘 화학연구소. 이게 나중에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전신이 되는데요. 이 연구소 설립을 주도하면서 기초연구, 그리고 교육, 그리고 산업 응용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과학 생태계를 구성했어요.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자문하기도 하고요. 연구 환경 자체를 설계하려고 했던 거네요. 맞아요. 실험 중심 교육,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하면서 대학 교육 개혁에도 목소리를 냈죠. 들어보면 개인의 명예나 성과보다는 과학 공동체 전체의 발전을 더 생각했던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연구자들의 자율성이나 연구 환경에 신경 썼다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네, 학력이나 배경보다는 능력과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좀 평등한 연구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죠. 훌륭하네요. 그리고 화학 지식을 대중에게 알리는 일, 즉 대중화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등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했던 인물입니다. 노벨상 수상 이후 그의 삶은 단순히 개인 연구의 연장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를 위한 과학 시스템과 문화를 설계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번째, 학문적 궁원 너머의 논쟁과 한계. 헤르만 에밀 피셔. 뭐랄까, 정말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완벽하기만 한 건 아니었죠. 그를 둘러싼 어떤 비판적인 시각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그가 만든 피셔 투영식 있잖아요. 이게 분자 구조를 너무 단순화했다. 이런 지적이요. 네, 맞습니다. 그 3차원 구조를 2차원으로 표현하다 보니까요. 실제 배열하고는 좀 차이가 생길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뉴먼 투영식 같은 좀 더 정밀한 모델이 나오게 된 어떤 배경이 되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풀인 연구 같은 경우도 구조 규명은 정말 탁월했지만 이게 생체 내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약간 부족했어요. 뭐 당시 학문간 경계가 뚜렷했던 그런 시대적 배경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험의 재현성. 이걸 극도로 강조하면서 재현되지 않는 데이터는 과학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점도 좀 인상 깊은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론 중심의 학자들하고는 좀 마찰도 있지 않았을까요? 네네, 그렇죠. 그의 접근법이 약간 고전적인 실험화학에 치우쳤다는 그런 비판도 있었고요.
또 과학의 어떤 사회적 영향이나 윤리 문제, 아니면 유럽 중심적인 시각이라든지 당시 만연했던 성별이나 인종에 따른 과학 접근성 문제 같은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런 논쟁 자체가 어떻게 보면 피셔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도 할 수 있겠죠. 12번째, 고집과 겸손의 공존, 피셔의 인격과 철학. 방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실험에서는 정말 완벽주의자였는데 또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겸손했다고요? 이게 좀 의외인데요. 제자들이 반론을 제기하면 바로 수용했다고요? 네, 그게 피셔에게는 내 주장에 맞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진실인가, 이걸 찾는 과정 자체가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했지만 그 속에서도 늘 과학의 어떤 사회적 책임, 이런 걸 고민했다고 하고요. 자연은 단순하게 표현되기를 원한다, 이런 철학도 가지고 있었죠. 복잡한 현상 속에서 핵심을 보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과학은 경쟁이 아니라 협동이다, 지식은 공유되어야 한다, 이런 믿음도 강했고요. 와, 그 고집센 실험과 이미지랑 또 이런 겸손함, 열린 태도, 상반된 모습이 공존했네요. 네, 여러분께서도 이 점이 참 흥미롭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13번째, 화학사의 거목으로 남다. 후대의 평가와 영향력입니다. 피셔 투영식은 지금도 전 세계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그만큼 교육적인 영향이 정말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유기화학의 어떤 체계를 세우는데 정말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요. 그의 연구 방식 자체가 분자생물학이나 양리학, 생화학 같은 후대 여러 분야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 다른 분야에까지요? 네, 실제로 노벨상 받은 마샬 니렌버그 같은 학자도 피셔에게서 영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또 산업적으로도 보면 독일의 그 바스프나 머크 같은 큰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 성장에도 기여를 했죠. 이야, 100년도 더 지났는데 그의 업적이 여전히 과학의 기본 구조로 남아있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14번째, 과학의 정밀함으로 인류를 이롭게 하다. 그의 연구가 그냥 학문적인 성과로만 그친 게 아니라 당뇨병 이해를 돕거나 항암제 개발 같은 구체적인 의학 발전으로까지 이뤄졌다는 점, 이게 특히 인상 깊어요. 네, 피셔는 그 정밀함이라는 걸요, 그냥 단순한 집착으로 본 게 아니에요. 후대 연구자들을 위한 어떤 책임감, 더 나아가서 인류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라고 봤습니다. 책임감이요? 네, 오류 없는 데이터를 남겨야 그 다음 세대가 안전하게 그 지식 위에서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자연은 해석될 수 있고 그 해석이 삶을 개선한다는 그 믿음, 그걸 실현시킨 과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과학 지식을 또 대중화하려고 하고 동료들과 공유하려 했던 점은 요즘 말하는 열린 과학 정신하고도 통하는 면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500자 분량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헤르만 에밀 피셔는 실험실 안의 완벽주의자로 시작해 과학 교육과 정책의 구조까지 설계한 지성의 거목이었다. 그는 분자의 구조 속에서 생명의 언어를 해독하고 당류와 푸린이라는 작고 복잡한 세계를 정밀하게 분석해 현대 생명과학의 문을 열었다. 정밀함은 그에게 사소한 집착이 아닌 인류에 대한 깊은 책임의 표현이었다. 그의 연구는 오늘날에도 교과서와 실험실, 그리고 병원과 제약공장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 과학이 어떻게 인류를 이롭게 하는지를 보여준 피셔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닌 미래 과학자의 교과서다. 이상으로 AI 시대와는 달리 이제 인류 공용에 이바지하는 바 1902년도 노벨 화학상 수상자 헤르만 에밀 피셔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1903년도 노벨 화학상 수상자 마리 큐리의 동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